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 코칭 기법 해가지고 특히 뇌과학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면은 꼭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런 강의를 쭉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 강의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오늘 강의 진행은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동에 뒤에서 숨어서 좌지우지하는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감정 코칭 기법, 원리,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제 생각은 1시간 정도는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은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 코칭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야 할 거예요.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어느 선생님들 중에 말씀하실 분이 계시나요? 예. 이 말이,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수록 선생님의 멋이 커진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실 때 선생님과 학생 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부모와 자녀 교육과도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려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려면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려면은 관계가 좋아해요. 관계가 나쁘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를 잘 듣고 실천하신다면은 선생님과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의 힘이라는 건 관계에서 나온다.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꼭 짚어봐야 해요. 우리가 말이죠,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교육은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교육의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참 지도를 열심히 했는데 방향성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머리에 두고, 행정가들이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걸 항상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0세기의 최고 미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교육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지식을 위하여, 또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5, 16시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빈 토플러가 왜 우리 교육을 그렇게 잘하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은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드나들면서 우리 교육을 보고 이 사람이 지적한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행정가들은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고려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교육에 대해서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말이죠, 부정적인 말로 강압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교육을 해놓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사회에서 용납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고구마 줄기는 계속 칭찬을 해준 고구마 줄기입니다. 이쪽은 계속 나쁜 말을 계속 해줬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60일 동안 똑같이 성장하도록 했는데 좋은 말 고구마는 이렇게 무성하게 성장했는데 나쁜 말 고구마는 이와 같이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발육 상태가 아주 안 좋죠. 이건 KBS1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KBS1에서 뉴스 시간에 방송한 내용인데 KBS1 같은 데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확실히 검증이 되어야만이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참 놀랍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얼마나 말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고구마 줄기한테도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긍정성이라든가 낙관성이라든가 도전의식이라든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 이것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큰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고구마 줄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러한 행동 특성들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긍정성이나 관계 형성과 같은 이러한 말들은 아이들의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아이들한테 꿈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 특성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행동 특성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아이들한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해요. 자, 제가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선생님들, 인간어들은 다음 정보 중 어떤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객관식입니다. 자,
긍정적인 정보일까요? 부정적인 정보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2번이냐면 말이죠. 부정적인 정보를 뇌는 중요시를 해요. 기억을 잘한다. 예? 기억을 잘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은 오래 남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제가 뇌과학 책을 참 많이 봅니다. 예, 이 뇌가 말이죠. 이 뇌를 누가 만든지 혹시 아세요? 유전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뇌를 왜 만들었을까요? 유전자가 지가 생존하려고 그래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 속성이 뭡니까? 특성이. 영속성을 지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유전자를 놓고 본다면은 나라는 개체는 유전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시적인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정보하고 긍정적인 정보 중에 뇌는 어떤 것을 중요시할까요? 예? 부정적인 정보를 중시합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자, 지금 우리가 산에 가다가 말이죠. 숲에 이렇게 우거진 길로 가는데 앞에서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 뇌는 두 가지 판단을 해요. 야, 저 소리는 나를 해칠 수 있는 포식자가 움직이는 소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바람에 스치는 소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때 뇌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생존에 유리할까요? 포식자라고 생각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죠. 왜?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바람 소리가 들렸다가 하면 포식자한테 잡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정보가 뇌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이 부정적인 말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애들한테 말이죠. 평소에 아이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에이, 너는 그게 못났냐? 너 하는 꼴이 이러느냐? 너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주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이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한 아이를 지탱시켜주는 기둥이거든요. 한 아이를 지탱시켜주는 힘입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땅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친구의 존재 가치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아이들 간에 뭐가 일어나요? 대립, 폭력, 싸움이 일어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학교 폭력도 없애려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교육에 말이죠. 아동교육의 1번이 뭔지 알아요? 이 아동교육 목표 1번이 뭔지 알아요? 이 자존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존감인데, 결국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많은 말을 해주면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결국 땅에 떨어뜨리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계, 선생님과 관계도 깨진다 그 말이죠. 이때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감정 코칭이에요. 감정 코칭.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만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다음 중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자, 의식적인 생각일까요? 이성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감정일까요? 어느 것이 둘 중에
인간의 행동을 뒤에서 좌지우지 움직이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감정입니다. 감성. 예.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조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율하고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자, 이건 이건 말이죠. 이 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뇌 흔히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뇌의 3층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제일 안쪽에 있는 이 파란 부분이 뇌관입니다. 일명 생명뇌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감정은이에요. 변형계라고도 하고 노란 부분이. 그 다음에 가장 바깥 부분이 이성의 뇌, 뭐 인간의 뇌, 뭐 학습의 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뇌가 발달하는 것을 보면은 순서가 가장 중요한 순서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감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얘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거지가 압을 보지 못하는 장인이에요. 장인이 옆에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보고 별로 동전을 안 던져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던 어떤 아가씨가 그 옆에 써 있는 글을 말이죠. 싹 바꿉니다. 싹 바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동전이 안 쌓이던 것이 계속 동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면서 구걸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가씨가 어떤 문장을 어떻게 바꿨길래 이와 같이 동전이 쌓이지 않던 깡통에 많은 동전이 쌓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바꿨냐, 그 글귀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자, 저는 장님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써있는 문구를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꿨더니 동전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이 두 말 중에 앞에 있는 말하고 여기에 있는 말하고 차이점이 뭐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사실에 호소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건드리니까 어떠냐? 동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 행동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이고 그것이 더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야, 이 말을 레닌이 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문장을 주고 야, 이 말은 레닌이 한 말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야,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퍼슨이 한 말이다 라고 해놓고 두 말을 한번 평가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레닌이 한 말이라고 한 그 그룹에서는 악평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제퍼슨이 한 말이다라고 한 그룹에서는 호평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평과 악평이 나온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뒤에 감정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선생님들 결혼하실 때 어쩐지 저 사람이 끌려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야, 너 왜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어? 이렇게 물으면은 어찌고 저찌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고 그래서 선택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만히 뒤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뭐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말은 친구한테 얘기한 말은
이건 이성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배우자를 뒤에서 결정하게끔 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써놨죠. 감정이 결정자라고 한다면은 이성은 대변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이죠,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 보세요. 친구가 야 이거 왜 샀어? 아 그냥 좋잖아. 아 맛있잖아. 보기 좋잖아. 어쩐지 마음이 끌렸어. 이런 말을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그런 말들이 다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면은,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딱 세워놓고 막 3단 논법을 쓰면서 막 네가 어찌고 이거 어찌고 그래도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한테 영향력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뭘 잘못하면은 그 아이를 세워놓고 막 열심히 부모가 설명하는데 아이는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감정을 먼저 건드려야 하는데 감정적인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성적인 접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해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옳은 말인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때 먼저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감성적인, 감정적인 접근을 해야 해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런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접근을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정 코칭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감정 코칭이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은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게 써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도 없어요.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인이고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감정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동에는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행동에 한계를 그을 때는 그 한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긋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 내 자신한테 피해가 가는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계를 그어주면서 아이의 감정을 다 받아주면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고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이들이 말이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말이죠, 감정이 아주 격양돼 있어요. 감정이 아주 흥분 상태라고 막 굉장히 아이가 흥분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굉장히 격양돼 있어요. 그때를 뭐라고 감정 코칭에서 표현하냐면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봐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뇌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판단해요.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판단해요, 뇌가.
그러면은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뇌에 있는 에너지원을 피를 전부 어느 쪽으로 쏠리게 하냐면은 감정뇌나 생명뇌 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피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피가 다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선생님들, 매일 우리가 드나드는 곳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어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비상구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상태가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때 뇌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여기에 있는 대뇌피질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대뇌피질에 있는 피가 어느 쪽으로 다 가느냐? 생명뇌하고 감정뇌 쪽으로 다 쏠려버려요. 그게 이쪽에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대뇌피질의 전두엽에 피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아이들이 흥분되거나 격양됐을 때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피가 이쪽으로 와 있는데 이 피를 이쪽으로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이쪽으로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올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감정 코칭이에요. 감정 코칭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다시 감정 상태에 있던 감정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은 이쪽에 몰려있던 피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때는 아이들한테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은 아이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수긍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데 아이들한테 막 3단 논법을 쓰면서 설명해야 아까 얘기한 그게 잔소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정 코칭의 기본 원리를 제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실습을 하는데 실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뇌는 어쩐다고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그러냐? 생명뇌 쪽으로 피가 쏠린다 그 말입니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니까 피가 이쪽으로 보니까 아까 했지만 전두엽 쪽에 대뇌피질에 있는 전전두엽 쪽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마비가 돼버려요. 근데 이때 감정 코칭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전두엽 쪽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이 되면은 이성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감정 코칭의 기본 원리예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감정 코칭을 창시자라는 사람이 쉴 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창시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임지 기너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은 교사와 아이 사이, 학생 사이,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감정 코칭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감정 코칭을 아주 쉽게 표현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어른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 이게 감정 코칭의 핵심을 정확히 찍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 코칭을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존 가트메이라는 사람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최성애 교수가 이거 많이 책 있잖아요. 감정 코칭에 대한 거. 네, 최성애 교수가 이거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분 제자예요. 존 가트메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가트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MIT에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세계의 최고가 하는 감정 코칭 대가가 됐는가? 저도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이혼을 당해놓고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학자라 역시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 그지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고민하는 도중에 한 번에 이 사람이 워싱턴 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였는데 교수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 로버트 레벤슨이라는 친구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말이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한테 이혼당했어. 그런데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레벤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나 나나 전공 분야에서는 세계의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 몰라가지고 되겠느냐. 너구나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워싱턴 대학의 기숙사를 아파트 형태로 바꿔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 행복한 부부들, 평범한 부부들, 불행한 부부들 이런 모든 부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생활을 하도록 하고 생활하는 과정을 전부 비디오로 다 찍었습니다. 침실 활동만 빼고는 전부 다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쌍을 찍었냐면 3,300쌍 이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랍죠. 그것만 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가지고 그 비디오를 말이죠. 100분의 1초 단위로 전부 그걸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3,300쌍은 그 100분의 1초로 비디오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은 어떻고 또 이 사람이 바디 랭귀지는 어떻고 이 사람을 말했을 때 저 사람은 혈압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심전도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까지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 두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발견이 이거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이혼까지 만들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죠. 관계를 악화시키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말, 대화가 바로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은 70% 이상이 뭐예요? 맞습니다. 성격의 차이예요. 뭐 철학이 안 맞네, 이념이 안 맞네, 가정교육 가치관이 안 맞네, 경제적인 문제 별 이유를 다 대지만 고부갈등 뭐 이유 여러 가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어때 수긍이 가나요? 네. 혹시 집에서 사모님이나 부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말 때문에 많이 갈등을 빚은 적 있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같으면 이걸 보고는 저도 마찬가지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봐요. 사람 간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말이라고 했는데 말의 내용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의 표현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말의 표현 방식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만이 선생님과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존 가트맨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감정 코칭을 집대성시킨 사람이라고, 집대성이라는 말은 제가 쓴 말입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인 체계, 아주 과학적인 단계까지 이끄는 사람이 존 가트맨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감정 코칭 5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뭐 5단계라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복잡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거예요. 현재 아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그걸 포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을 포착을 못하게 있으면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포착을 했으면, 아이의 감정을 포착을 했으면 그 감정 코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2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는 내 마음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정 코칭은 어떤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3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 코칭의 3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3단계예요. 이것을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아이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4단계예요. 우리가 선생님들 현재 내가 화가 많이 났잖아요. 내가 화가 많이 났을 때는 내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다 밖에다 놓고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쳐다보면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 홍수 상태에서 빠져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막 감정이 격양됐을 때, 자녀들이 격양됐을 때는 야, 네 감정 여기 종이에다 한번 써봐. 그렇게만 해도 아이가 감정 홍수 상태에서 빠져난다고 그래요. 이걸 메타인지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등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단계예요. 그리고 5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단계를 걸쳐가지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5단계예요. 그러니까 감정 코칭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상대방이, 선생님이나 부모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어디서 나와야 해요?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해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내게끔 도와주는 것이 5단계예요. 이것은 직접 실습을 해보면 알아요. 실습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감정 코칭 5단계고요. 근데 감정 코칭 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 코칭에서는 명령하는 말이 안 들어가요. 지시하는 말도 안 들어가요. 강요하는 말도 안 들어가요. 요구나 경고나 위협하는 말이 안 들어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감정 코칭할 때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어?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의 잘못을 지적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방어 자세가 돼버려요. 검사가 범인을 추궁할 때는 왜라는 말을 써요. 검사가 되지 않고 변호사가 되어야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감정 코칭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왜 짜증 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짜증이 나서 어째서 그렇게 짜증이 났어? 이렇게 왜라는 말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 가운데 주의해 주시고, 감정 코칭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성입니다. 이것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볼 때
행동만을 보지 말고 행동 속에 있는 감정을 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중학교 있을 때 말이죠. 중학교 있을 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에도. 선생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잖아요. 선생님한테 욕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어찌가 몰라도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아이 지도 못합니다.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아이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봐야 해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어떤 아이들이냐? 열등감에 쌓여있는 아이들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들이에요. 그 열등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을 본다고 한다면 아이를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보기보다는 그 아이의 행동 속에 있는 감정을 읽어내면은 아이를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줘요. 이게 솔직히 선생님이 솔직히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솔직히 접근을 해요. 선생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느낌을 아이가 받아야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냐? 그냥 사람은 본능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포를 형성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초감정이라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감정 속에 숨어있는 감정이에요. 이건 오늘 시간에 이 시간에 제가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딸이 밤에 늦게 들어왔어. 그때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도 유난히 강력하게 그 딸을 그렇게 화를 낸다 그 말입니다. 야단을 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감정을 뒤에서 아버지한테는 어떤 그 초감정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누나가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감정이 그 아이에 대한 같은 감정의 초감정이에요. 감정 속에 숨어있는 감정. 이건 뭐 오늘 강의 시간에는 실습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감정 코칭을 하지 않아야 할 때 있습니다. 봐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지 말아야 해요. 단둘이 해야 해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던 어떤 선생님이 요즘은 단둘이 얘기했다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지 단둘이 있다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도 하던데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쫓길 때도 이게 시간이 쫓기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위협을 당했다는 위협을 당했다거나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했을 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고 할 때는 일단 여기에 제가 써놨죠. 심장 집중 호흡을 시키세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심장 집중 호흡이라는 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가슴을 펴고 이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말이죠. 천천히 5초 동안 숨을 입으로만 코로만 들이마시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셨다가 5초 잠깐 2초 정도 멈췄다가 되도록이면 길게 입으로 이렇게 제가 품어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코로 들이마시세요. 잠깐 멈추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세요. 이걸 시키면은 짧은 것이면은 아이가 그 감정 홍수 상태에서 많이 빠져나오게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 딱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 때도 바로 아이들 전체 눈을 감으라고 하고 가슴에 한번 올려놓고 이 심장 집중을 한번 시키면은 아이의 감정들이 다운이 됩니다. 감정이 이렇게 돼야만이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얘기가 들리냐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흥분 상태에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이 심장 집중 호흡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수업을 해야만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감정 코칭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정성이 빠져가 자기의 목적의식을 위해서 감정 코칭해서도 안 됩니다. 예. 아이가 자꾸 감정을 속일 때도 하지 말아야 해요. 저도 제가 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감정 코칭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분 네, 적었는데요. 그래요? 10분 쉬었다. 그러죠. 예, 10분 쉬었다 그죠? 예, 그러죠. 예, 제가 시계를 지금 못 보고 있어가지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